안녕하세요. 네, 창업의 신, 이용구입니다. 오늘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. 오늘 1월 1일인데요. 지금 시간은 사실 제가 밤 10시 10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 복이 1년 내내 여러분들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사실 올해 목표가 좀 남다릅니다.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 워밍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, 이제는 그것을 꽃을 피울 때가 됐다라는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오늘 또 1월 1일 첫날이기도 해서 좀 에너지 넘치게 오늘 활기차게 또 하루를 또 보냈습니다. 오늘 사실은 해가 뜨질 않아서 조금 섭섭하신 분들도 계시겠죠. 저도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다녀왔어요. 그 대모산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높진 않습니다. 293m인데 가서 좀 사실 출발할 때부터 날씨가 흐려서 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날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저와의 조그만 싸움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도 오늘 상쾌하게 2020년 첫날을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첫날이기 때문에 그 2020년 창업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 창업시장 전망을 하기 전에 2019년 벌써 어제지만 지난해입니다. 지난해 2019년에 어떤 그 창업시장의 특징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흑당에 빠진 한 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흑당에 빠지다, 이렇게 정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타이거 슈가를 비롯해서 타이거 슈가, 대만의 타이거 슈가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 흑당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나 사실은 타이거 슈가가 치고 나가야 돼 그런 상황인데, 우리나라의 흑화당이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가서 오히려 타이거 슈가보다는 훨씬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게 됐고, 오히려 타이거 슈가는 조금 저조한 성적으로 가맹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에도 최근에 겨울에 오픈을 했는데 이것 좀 오바가 아닐까 싶어요. 원래 그 카페는 흑당 버블티도 카페의 범주 안에 속하는데, 카페는 여름에 성수기입니다. 여름에 다른 봄, 가을, 겨울에 비해서 적게는 1.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이 카페의 특징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의 음료수가 겨울에 오픈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. 그리고 과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버블티 시장은 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버블티 전문점은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다가 거품이 많이 사라졌는데요.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버블티가 버블티 전문점뿐만이 아니고 일반 카페들, 프랜차이즈 카페들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희소성이 좀 약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버블티 전문점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품이 빠지고, 이제는 내년이면 버블티 전문점을 창업해서는 안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미투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 내년엔 제가 이따 또 짚어드리겠지만,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죠. 이제 올해죠. 올해 가맹사업 1+1 제도 때문에 아무나 이제 가맹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창업업계가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어쨌든 버블티는 이제는 창업주의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그 흑화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버블티 전문점들이 내년에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흑당 버블티라는 메뉴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흑당 버블티의 전문점으로서는 조금 여러분들의 주의가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해 두 번째의 특징은
단일 아이템이 성장을 했다라는 점입니다. 단일 아이템이라는 것은 그 기존의 음식점에서 한 가지의 어떤 메뉴를 특화를 시켜서 전문점으로 발전을 시켰다. 뭐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인계동 껍데기도 원래 사실은 껍데기는 그 축산 도매상에서 공짜로 그 가게 사장님들한테 주었을 정도로 사실 단가가 별로 나가지 않는 건데요. 이 껍데기를 가지고 전문점으로 특화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. 그래서 인계동 껍데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성공을 했고요. 다만 이제 이 껍데기 전문점이 오래 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만합니다.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. 술집에 가면 그 메인 음식을 시키고 마지막에 껍데기가 싸니까 껍데기 하나에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메인 메뉴로 껍데기를 전문점으로 특화시키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.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인계동 껍데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창업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또 한 가지는 뭐 이차돌, 차돌배기 전문점이죠. 이 차돌배기도 똑같이 이제 전문점으로 이제 특화가 돼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차돌은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꺾인 모양새지만 지방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차돌이 없는 상권은 아직도 그래도 각과 손님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 차돌은 당분간은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왜냐하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차돌배기 같은 경우는 차돌배기 매니아뿐만이 아니고 차돌배기를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그것을 1인분에 6,900원인가요? 싼 값에 풀어서 전문점으로 특화시켰다라는 점에서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꼬막 비빔밥 여러분들 뭐 한 번씩 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안식당은 이미 뭐 브랜드력 자체가 뭐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. 아주 많은 그 가맹점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가맹점들이 매물로까지 그 내놨다라는 점은 더 이상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. 제가 아는 분들도 연안식당을 여러 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한 달 매출이 1억 5천이었던 것이 지금은 뭐 4천만 원대 정도로 빠져서 446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매출이 감소됐다라는 점에서 연안식당의 창업은 주의를 좀 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현재 연안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어요. 한 가지는 그 연안식당에서 업종 변경을 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좀 모색을 할 것이냐, 또 한 가지는 아예 팔아버리는 게 나을 것이냐인데 지금 사실 연안식당을 매물로 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업종을 바꿔서 에너지를 불살질러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연안식당이 지금 뭐 바닥권리에 그리고 연안식당에 어떤 개설 비용을 업하면 사실 뭐 권리금만 해도 한 2, 3억 정도 돼야 되겠죠. 그러나 수천만 원대, 그냥 뭐 3천만 원, 2천만 원, 3천만 원에도 매물 시장에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약간 중대형 한 40평 이상의 점포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안식당에 가서 그것을 점포를 팔 것이냐, 매물을 오히려 의사를 타진하시면 훨씬 더 싼 값에 아마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인 주문 시스템입니다. 이 무인 주문 시스템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당연히 이제 뭐 셀프 서비스, 뭐 무인 주문에 대해서 의문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패스트푸드점은 두말할 나위 없고 이제는 주유소도 셀프로 주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돈가스 전문점도 돈가스 전문점의 셀프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. 왜냐면 세팅을 해서 예쁜 모양새 그대로 그 종업원이 손님에게
테이블에 갖다 놓기 때문에 사실은 셀프가 사실 거의 없지만 최근에는 돈가스 전문점조차도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직접 주문을 하고 손님이 주문하고 그리고 배식 받고 드시고 또 테이블을 손수 행주로 손님이 직접 닦고 주방에 갖다 주는 이 퇴식까지 하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을 손님이 주도하고 있다.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돈가스 전문점이 가격을 좀 낮춰야 되겠죠. 뭐 10,000원씩 받는데 셀프 서비스는 불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10,000원이 넘어가면 셀프 서비스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가 전문점은 특히나 이제 셀프 서비스의 시대가 돼서 웬만한 저가 전문점은 거의 다 아마 이 키오스크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도시락 전문점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뭐 한 10평, 15평의 그런 매장들은 이미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프리미엄 창업 아이템의 진화입니다. 2019년에 그 프리미엄 창업 아이템들이 좀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터디 카페입니다.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.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그러면 굉장히 뭐 그 주인이 아니면 종업원들이 서비스를 굉장히 뭐 잘해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조차도 무인 주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CCTV만 달아놓고 그 업주분이 직접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CCTV 보고 응대를 할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 또 특히 청소년들은 오히려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그래서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나갈 때는 뭐 퇴실에 대한 그런 시스템 키오스크에 또 입력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를 카페처럼 고급화 시켰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스터디 아이들 공부하는 셀프 독서실 또 이런 카페들 스터디 카페들도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. 또 한 가지는 최근에 2019년도 각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에그드랍이에요. 그 샌드위치인데 달걀을 좀 더 특화를 시키고 좀 샌드위치를 고급화 시켜서 사실 샌드위치가 더 이상 발전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에그드랍이 최근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매출이 조금 빠진 곳들도 있기는 하죠. 왜냐면 이미 또 이제 미투 브랜드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 상권에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리 뭐 에그드랍이 뭐 날고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그런 경쟁자가 진입이 되면 기다리지 않고 또 사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19년은 에그드랍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에그드랍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프리미엄 아이템들이 계속 진화가 됐다라는 점.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공유 주방의 발전이 있었습니다. 최근에 공유 주방 사업체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공유 주방이 조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것은 배달 시스템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. 뭐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도 딜리버리 히어로 DH 독일의 회사에 무려 4조 7,500억 원에 팔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배달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그 배달 시스템은 어차피 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주고 또 시설하고 인테리어 하면 어찌됐든 간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드는데 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나중에 공유주방에 대해서 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 공유주방은 한 사업체가 본인이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주방을 세팅을 해 놓고 창업자를 불러들여서 보증금 한 7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만 받고 소액의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 그리고 시설은 그냥 이 그 주방 업체 공유 주방 업체에서 공짜로 사실은 주방을 만들어 주고 대여를 해 주는 꼴이거든요.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바로 이 공유 주방 창업 아이템입니다. 2019년도에 공유 주방의 키워드가 굉장히 핫했었고요. 이것은 2020년까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그리고
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 노 재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아이템들이 조금 어려움에 좀 처했습니다. 도소매업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외식업들도 어떤 이런 그 심리의 작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자카야라든지 일본 아이템들이 그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. 그런 측면에서는 빨리 일본하고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돼서 좀 나아진다면 일본 아이템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그런 입맛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. 사실 저도 일본을 가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발전된 현황 또 창업 아이템들 보고 오고 싶지만 이 노재팬 운동 때문에 사실은 조금 꺼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빨리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좀 개선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한국에서 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2019년도의 창업 아이템, 창업 시장에 대해서 짧게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20년 창업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저희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1월 말쯤에 또 초보 창업자분들을 위한 과정을 개설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창업자들이 왜 실패하는지는 이미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체계화하고 정리를 해서 한 12주 정도의 과정으로 해서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실패율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강사를 좀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. 또 공유 주방에 계신 분들도 대표님도 저희가 섭외를 마쳤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25년의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린다면 아마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요. 또 그리고 성공을 시켜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. 여러분들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끔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이드 역할 코치의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아무튼 2019년도 창업시장의 어떤 그런 면들을 살펴드렸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